블링컨 장관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이루어진 지 하루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시 주석을 독재자에 비유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미중 간의 차이점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며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 행보에 대해 미국의 구걸 행각이자 적반하장이라며 맹비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중한 상황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미국의 우선적인 목표는 지금 현상 유지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지 어떠한 변화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대화를 할 시점이 되었고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세한 그런 위치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대화라는 거를 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의회가 아무래도 중국에게 어떤 양보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지 중국에게 비율을 맞추거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배제가 되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여기서 솔직하다는 얘기는 아까도 언급을 하셨듯이 솔직하게 차이점을 다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예. 건설적이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안 하던 것보다는 나았고 앞으로 조금 더 할 얘기는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은 계속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대신 경쟁은 하되 전쟁은 안 한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데 대화가 없는 거하고 대화가 있으면서 경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경우는 쉽게 전쟁으로 갈 수가 있고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위기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 구조를 좀 막아보자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기 구조가 이제 꼭지점에 달했을 때 한숨 쉬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네. 좀 살얼음 판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죠. 네. 이번에 만났을 때 자리 배치를 두고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자리 배치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의도적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폼페이오 장관과 만났을 때는 네. 이제 양쪽으로 나란히 나란히 앉았었는데 앉아있었죠. 이번에는 뭔가 회의를 주관하는 듯이 중앙에 앉았거든요. 예. 여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세 가지로 축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시 주석이 아무래도 3년이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위상 자체가 예전보다 높아졌다. 거의 황제급 이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좀 급이 낮은 장관이랑은 좀 격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전이 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미국의 우회적으로 좀 불만을 표출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하기 이틀 전에 빌 게이츠와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빌 게이츠 대표와는 만났는데 장관과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예요.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무례하고 어떤 모독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만나야 되는 자리였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주 앉기는 싫다라는 그런 불만을 좀 내비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예.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국내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를 의식하지 아.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국 내부의 여러 언론들이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중국의 말을 미국이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 주석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기 시작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담은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이 군사 한라인 재개 같은 것을 제안했는데 중국이 거절했다 이런 류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로가 성과를 나누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주지 않으면서 받을 것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갔었던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는 가장 좋은 대화는 내가 주지 않고 많이 받아오는 대화가 가장 좋은 협상력이 있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받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은 블링컨 장관이 해결되지 않은 주요 현안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한 데서 드러나고요. 네네. 그 주요 현안이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는 고위급 군사회담일 네. 겁니다. 지금 6월인데요. 작년 11월부터 고위급 군사회담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리샹푸 중국 국방장관이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임기를. 그래서 6월쯤에 샹그릴라 대화가 있었을 때 싱가포르에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오스틴 장관과 만남을 주선했지만 거절당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리샹푸 장관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시대였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장비 조달 부장이었을 당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을 수입을 하는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제재가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적성국 대응법에 따라서 제재가 된 거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고 제3국에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아니니까 대화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화하는 사람한테 제재를 하는 게 이게 동등하게 대우를 하는 거냐. 일단 그것부터 장애물이니까 제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제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고 쉽게 행정부가 단독 결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무장관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원래는 디커플링을 이렇게 하다가 디리스킹이라는 개념을 이제 5월 달에 G7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6월 달에 이렇게 블링컨 장관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거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멈췄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해빙기 그리고 좀 플러스적인 요소들로 변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해빙기일까라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무장관이 오는 게 아니라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경제 분야의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좀 초청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네. 계속 거부를 했었던 거죠, 미국이. 키를 계속 쥐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재와 수출 통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이거는 행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칩스나 아니면 IRA 법안은 제도화가 돼서 이미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의회가 다시 법을 새롭게 바꿔주지 않는 한은 행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돌이키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위급 회담은 계속 한다라는 합의는 계속 지켜나갈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수개월 이내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차이점 그리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점 다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졌고 네. 아마 다자회담 계기로 여러 회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9월 뉴델리에서 G20 회의가 그렇죠. 있고요. 사실 작년 G20 회의 때 회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회동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 미국 이제 지도자 간의 만남을 좀 주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굳이 안 받아들일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어쨌든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바로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한 발언이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게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전체적인 발언을 보면은요, 맥락은 시진핑 주석을 좀 방어하는 그런 맥락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찰 풍선 얘기를 꺼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독재국가 지도자로서 이런 상황들을 모른다라는 것이 사실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좀 면해주려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딕테이터라는 단어를 복수로 표현했어요. S를 붙이면서 네. 시진핑 주석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시진핑 주석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 독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이게 사실은 딱 콕 집어서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또 미국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게 사실 첩보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많이 자꾸 흘려도 되느냐라는 오히려 이런 불만들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는 양보하지 말라고 했고 차이점이라는 거 계속 묻어둔다가 아니라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차이점이라는 거 뭐 독재 국가라는 이 점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더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은 정찰 풍선 이 얘기를 미국이 최근에 꺼내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었고 예. 분석도 끝났을 텐데 네. 아직까지도 언급을 자제한다라는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 중국이 아마 정찰 위성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된 것을 어쨌든 미국이 좀 넘어가고 싶어한다라는 그 의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면 2월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발언 때문에 이번 방중 회담의 결과가 뭐 달라지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중국 외교부에서는 곧장 낸 게 외교적 예의 위배한 거고 정치적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그냥 차이점을 좀 솔직하게 말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그럼 이 국무부의 발언을 보고 그런 실언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고 다시 뭐 해빙 모드로 돌아가고 뭐 이런 수순으로 갈까요? 그래서 그 반응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사실. 이게 터무니없고 뭐 무책임하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가 있는 예, 것인데요.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원에서 실언을 조금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대선 펀드레이징 같이 이게 카메라가 켜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도자급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었을 때 사적으로 나눈 대화들 이때 막 터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 회담 중에서 미국이 다시 컴백하기는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사건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가 미국을 믿지 못한다라는 부분까지 그냥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프닝은 뭐 계속 있어 왔으니까 네. 또 하나의 해프닝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갔고 같이 중국에 갔었던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어떤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외교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이건 좀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있어 왔던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방중 전에도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하나가 동맹의 우려 사항도 같이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이게 중국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정보 공유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좀 주의해서 들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어쨌든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 이익은 일단 중국과의 어떠한 안정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제 사회는 사안마다 협력 이슈가 있고 갈등 네. 이슈가 있는데 협력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가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외교적으로 경직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위기 관리 채널이 미중 간에도 작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중 간에도 이 위기 관리 채널이 작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중 이전에 블링컨 장관이 박진 장관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강조했었던 게 있죠. 상호 존중 중요하다 한중 간에도 그리고 한중 간에 이제 건강한 그리고 미래 지향 좀 이제 발전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한중 간에도 어떠한 경쟁 모드로 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모드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유동적이다라는 부분을 한국이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 부분을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의 흐름에 우리 한반도도 좀 맞춰가야 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블링컨 장관이 방중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역시 좀 세요. 뭐 국어랭각이다, 적반하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 내고 있던데
보니까 당국자가 아니라 평론가 명의로 좀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난 당국자가 아니라 평론가 명의로 냈다라는 건 네. 그만큼 신중했다라는 거고요. 왜 신중했느냐? 결국에는 중국이 받아줘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를 도출하고 뭐 협의를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중국이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을 드러내놓고 비난하는 거는 중국도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 전문을 읽어보면요, 중국도 위기 관리에 동조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네. 중국 얘기는 없고 미국이 뭔가를 요구했다라는 것만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중 관계 변화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오히려 표출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문에 보면 미국 특유의 양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뻔뻔한, 철면피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뻔뻔한 그런 요구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 대북 압박 정책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군사적인 충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찾아간 거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국 압박 정책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대화로 쉽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강대강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 정책을 그만두고 대화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또 강대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아마 북한에게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김영철 부장이 다시 등장을 했잖아요. 이게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는 것은 정치국이 당에서도 최고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고, 또 통정부 고문으로서 다시 재등장하면서 이제 대외적인 업무를 하게 됐다는 건데, 김영철 부장은 미국도 상대를 해봤어요.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시절에 폼페이오 네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미국도 상대를 해봤고, 네. 그리고 과거에 남북 간의 그 장성급 대화의 북측 대표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세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북한도 보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을 수 있고,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을 다시 등용했다라는 것이, 북한도 뭔가 이제 복잡한 계산법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일단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도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중국에서 뭐 어떤 식으로의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약에 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레버리지로 쓸 가치가 있다라면 지금 당장 안 쓸 거예요. 필요할 때 남겨뒀다가 카드를 써야지, 그 카드를 미리 써버리면 소진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죠. 근데 뭔가 가능할까 한번 짚어보면은, 첫 번째는 전략물자들이 중국을 경유를 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정부 단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어떠한 활동들을 100% 감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시 단속을 많이 하면 그때 조금 억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뭐 간소화라든지 뭐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교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네. 것까지 과연 단속을 할 것인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외화 조달을 좀 차단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민생에 관계가 되는 일반적인 교역도 차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또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불법 해상 환적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밤에 배 두 개가 만나서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추가적인 인력과 조직, 뭐 돈 다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안보리 협력. 중국이 협조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빅톱권을 가진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죠. 그렇기 네. 때문에 러시아하고 움직이지 않는 한은 중국이 어쨌든 영향력을 뭐 크게 발휘하기가 힘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를 압박할 것인가, 거기에 중국이 선뜻 나서줄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미정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지정하는 걸 매년 갱신하는데, 북한을 또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2008년 이후에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비상사태 선포라는 것은요,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외부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는데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어떠한 압박 조치, 즉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면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려면 행정명령이 필요한 거고 행정명령의 기본법이 되는 것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겁니다. IEPA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과거에도 많이 해왔어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비상사태는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1977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카터 대통령이 이제 승인을 해서 시작된 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 2019년에 멕시코에 관해서 멕시코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수출품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6월이었습니다. 6월 26일이에요. 항상 이제 법적으로 이 기간이 되면은 90일 이전에 비상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걸 선포를 해줘야지 이게 자동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2008년이냐? 흥미로운 것은 2007년에 육자회담의 213 합의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2008년에 그러면 미국은 뭐를 해야 되냐면 적성국으로부터 북한을 해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성국 법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 들어간 여러 가지 제재의 기본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육자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급격하게 해제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찾은 게 IEPA인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행정명령을 발의를 하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제재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 한은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북한을 둘러싼 뭐 여러 국제정세 움직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북한도 이제 좀 복잡한 수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발을 계속 그래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니다, 좀 대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도발, 특히 핵실험은 하기 훨씬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은 이제 핵실험을 만약 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 압박하라고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대화를 이렇게 하는 중이니까요. 그러면 압박받는 중국은 미국이 중요한지 북한이 중요한지 가치를 따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훨씬 더 북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으로부터 압박이 좀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하지 북한이 말라는 압박이겠죠. 네, 그렇죠. 그 도발하지 말라는 압박이 증가한다는 걸 북한이 예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뭐 핵실험이든 뭐든 도발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라는 것이고요. 위성 발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수차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눈이 없거든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하려면 여러 개를 배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궤도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능도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위성들을 계속 쏘아 올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뭐 8차 당대회 때 5개년 계획까지 세우면서 정지 위성 그리고 뭐 우주선 다 얘기하면서 개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에 쉽게 나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정면 돌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원회의 이번에 강조된 내용 중에서 하나가 계속적으로 핵무력 증강시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과 조금 더 연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협보다는 일단 현재의 강대강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량난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북한이 자체적으로도 작년에 식량 작황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도 좀 일찍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3월부터는 군인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식량 증산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중국이 북한보다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저희가 좀 예상하기 어려운 국가니까 아예 중국도 내 편 안 들면 그냥 막 나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잘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도발할 가치가 있는 거죠. 이득이 그만큼 생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쉽게 여기에 호응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압박 일로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7차 핵실험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